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의 리더십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왕이 되기 전 단계가 왕세자로 책봉되는 거예요. 보통 10살을 전후한 시기에 왕세자 책봉이 이루어지는데 최연소로 세자가 된 사람이 놀랍게도 사도세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영조가 42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한 40대 후반, 50대 초니까 영조 입장에서도 빨리 얘를 후계자로 책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2살 때, 물론 요즘 같으면 정상 아닌가요? 요즘 42살에 나오면 뭐 정상이죠. 요즘은 한 회감 넘어야 우리 늦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처럼 비교적 늦은 나이에 된 그 이유는 광해군이 후궁소생이에요. 이 선조도 자신이 후궁소생의 아들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적자 출신의 아들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선조에게 무슨 뭐 병고가 생기면 왕실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어요. 18살의 나이로. 그래서 광해군은 최고령 세자의 신기록을 세웠고요. 왕 중에서도 최고령으로 즉위한 왕이 영조예요. 58세. 이 창업한 왕은 비교적 나이가 많아요. 태조 왕건 또 42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승기한 왕들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계승을 하니까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에 돌아가시면 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 즉위해서 보통 한 20년 정도 왕하시다가 평균적으로 40대 후반, 50대 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조 대왕 같은 왕은 앞에 소개했듯이 맨날 피 검사하고 뭐 저기 보리밥 먹고 뭐 술 안 마시고 이러니까 장수하시는 거잖아요. 2텀을 하시게 된 거예요. 52년. 그래서 어떻게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의 또 하나의 원인은 영조의 이례적인 장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계속 자신이 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아들을 제거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 그런 비슷한 사례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영국에. 찰스 황태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황태자인데 얼마 전까지 황태자였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90살 이상 장수하는 바람에. 그래서 정말 찰스 황태자도 정말 참 어떤 면에서는 분투를 한 거예요. 그 정말 세월을 견뎌내가지고 그 70대 중반에 와서, 그러니까 이거 막 결과적으로 그런 케이스하고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또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면 20살 이전까지 즉위를 하게 되면 왕실의 최고 어른, 소위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 정치하는데 여성은 정치를 하지 못하니 발을 들이고 정치한다. 뭐라 그래요? 수렴청정. 바로 이 수렴청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대비는 문정왕후입니다. 아들 명종이 12살에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치에 개입해요.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데 문정왕후가 어느 파트에서 좋아하냐 하면 불교계. 이때 문정왕후가 불교 중흥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금 강남에 봉은사 있죠. 이 문정왕후 아니었으면 저 봉은사 같은 절 저렇게 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나갔어요. 그때 문정왕후 역할을 전인아 배우가 했죠. 그리고 이제 문정왕후의 오라비, 그 외척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역사적 인물 윤원영이라는 인물, 이덕화 배우가 했어요. 지금은 낚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다가 이 문정왕후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그 이 배우가 상당히 인기 끌었어요. 유행을 남기면서. 누구죠? 메이야라고 했던 바로 이 중종의 후궁 겸빈 박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드라마에서 또 이런 유행어를 남기면 상당히 임팩트 있게 딱 다가오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드라마 제목이 태조왕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예로 알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워낙 궁예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원래는 타이틀이 태조왕건이고 최수종 씨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궁예 역을 맡은 김영철 배우가 막 황금 안대 끼고 뭐 유행어도 많이 남겼잖아요. 뭐 누구인가, 뭐 누가 기침을 했어, 뭐 이런 게 아직까지 패러디돼요. 그래서 이 후광으로 지금은 우리 이만기 선생님이 돌아다니지만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궁해 왔다고, 어떤
이 역사 드라마에서 한번 탁 그 임팩트 있게 보인 그런 배역은 정말 오래 간다라는 거죠. 이제 조선 시대 왕이 계승사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적장자로 하여금 승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적장자라면 적자의 장자겠죠. 왕비는 무조건 한 명이에요. 이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데 왕비나 계비의 소생을 적자. 그런데 왕비나 계비만 믿고 있다가 보면 왕실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못 되니 왕도 합법적으로 첩을 들일 수 있어요. 왕의 첩을 뭐라 그럴까요? 후궁이라고 그래요. 후궁도 다 품계가 있어요. 종사품, 수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높은 등급 정일품, 영의정하고 맞먹는 직급 빈이라고 해요. 희빈장씨, 숙빈채씨, 경빈박씨. 보통 수건으로 들어가지고 승진 코스를 밟아서 빈까지 오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왕의 총에 플러스 아들을 낳아야 돼요. 뭐 지금처럼 뭐 토익 점수 요구하지도 않고 뭐 연수 성적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방입니다. 그리고 요 후궁이 되는 또 코스도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하나는 간태후궁. 요즘으로 치면 공개 채용, 서류 접수, 면접까지 다 봐가지고 딱 들어오는 간태후궁. 그러나 간태후궁보다는 사실은 특채, 승은 후궁이라고 합니다. 왕의 은혜를 입은 후궁. 요 장면 아마 드라마 같은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왕이 이렇게 궁궐 주변을 돌아다니시다가 아주 좀 마음에 드는 궁녀가 있으면 고개를 들라 딱 했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한효주야. 너 이제부터 나를 모시라. 이렇게 되는 장희빈 또 그렇게 픽되는 거예요. 그런 후궁들을 승은 후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왕위 계승에서부터 변수가 생기는 게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비와 이 사이에서 6명의 아들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우리 태종이 되는 방원, 방영까지 6. 그리고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와 이 사이에서 방번, 방석 두 아들을 두었는데 예상을 깨고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누가 가장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방석의 세자 책봉에? 바로 계비, 신덕왕 씨가 계속 어필, 이 기록이 다 나와요. 방우를 세자로 책봉하려는 회의 소식을 엿듣고 울면서 하소연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뭐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 뭐 밤마다 이성계한테 우리 막내 방석이 세자로 책봉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려요. 막 이러니까 이성계가 상당히 흔들려요. 조선공국에 있을 때 58세 최고령이라고 그랬죠. 그 지금 기준하면 거의 70대 후반. 약간 마음도 약하고 판단력 흐릿했을 때 막 어린 계비가 쑤셔대니까 알았다 이렇게 됐고 거기다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냐 하면 가장 그 신뢰하는 참모 정도전. 이 삼봉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방석의 세자 책봉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정도전은 조선이란 나라는 왕보다는 신하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자기 같은. 왜 그 이유는 왕의 존재는 세습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재수 좋으면 세종 같은 왕도 나오지만 재수 없으면 여성 같은 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이라는 거 우리 100% 못 믿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꽤 많으실 거예요. 야, 어떻게 내 밑에서 제가 나왔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유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도전의 생각은 바로 이제 자신과 같은 신하에게 권력을 주면 돼요. 그러려면 장성한 세자보다는 좀 나이도 어리고 손 많이 가는 바로 방석과 같은 세자. 그래서 방석의 세자 책봉이 단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가장 부글부글했던 인물이 바로 5번째 아들 방원이었고요. 방원이 결과적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1398년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방석과 그 후견인인 정도전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본인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명분은 아버지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막내를 후계자로 세운 이 잘못된 것을 난 바로잡는다. 적장자가 승계해야 된다. 그럼 적장자는 방우였는데 방우는 이때 이미 사망했어요.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분들 많아요. 실록의 기록에 보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형이 실질적인 적장자니까 이 방과를 일단은 요즘 표현하면 얼굴마담으로 딱 밀어넣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전 단계. 이거는 우리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 내세운 거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때 바로 전면에 나서 가지고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최규하 대통령의 완충적인 역할, 그 모습을 600년 전 정종이 똑같이 보여줘요. 2년 만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내 동생 방원이
나보다 훨씬 왕노릇 잘한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방원, 태종이죠. 뒤끝도 많은 사람이에요. 태종의 뒤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 이번에 영화 파묘가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태종이 조선왕 중에 최초로 파묘한 왕이에요. 타겟은 누구냐 하면 신도강호 강씨. 이 태조의 정말 예쁨을 받았던 신도강호 강씨가 태조보다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항상 왕비를 죽어서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조성하고 고들 정자 써서 정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상 경복궁에서 탁 보면 그 왕비의 무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태종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덕숭 쪽에 있는 정릉보리가 왕 못할 뻔했는데 저거 멀리 옮겨버려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당시는 경기도 양주, 지금 서울시 성북구. 그래서 지금 성북구를 정릉 또는 정릉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릉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 정릉은 옮겨졌지만 원래 저기는 정릉이 있었던 동네야. 그래서 지금도 덕숭 일대를 정동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또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이 태종은 여기서 또 뒤끝이 그치지 않아요. 태종이 청계천을 처음 또 조성한 왕이에요. 서울이 수도로 결정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국방이라든가 방어에는 매우 유리해요. 근데 약점이 뭐죠? 비만 오면 산에서 내려온 물들로 이게 도심이 홍수로 물바다를 이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도심을 관통하는 청계천을 처음 조성한 왕이 태종이었다. 그리고 이제 청계천 조성하고 처음에는 다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되겠다. 큰 돌다리가 필요하겠다. 근데 갑자기 큰 돌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태종이 지시를 합니다. 저 신도강 강씨의 무덤에 가면 큰 돌 많지 않냐고 저거 갖다가 써. 바로 지금 저기 자료에 보이는 그때 그 다리, 그 돌들을 광통교의 석축에 활용을 했고요. 이것이 2005년에 우리 청계천 복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600년 전 태종과 신도강호의 갈등을 보여주는 또 역사의 현장이다 해서 또 많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요. 이 태종은 또 본인이 왕이 된 후에는 정도전 같은 신하가 설치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 주도한다. 그래서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에 나온 호패법 이때 처음 실시해요. 이 호패도 보면은요 직급에 따라 재료가 달라요. 이름하고 여러 가지 뭐 생년월 이런 거 쓰는 건데 좀 고위직들은 상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직급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양목 같이 품질이 좋은 나무, 그리고 좀 더 밑에 뭐 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잡목을 썼다. 요걸로 이제 차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조의 판서들, 요즘으로 치면 장관에게 직접 명령을 하더래 가지고 왕의 지침을 그대로 실천하게 하는, 이러면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인척들이 설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신념 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처남들이 있어요. 민무구, 민무질, 민무회. 이 처남들을 다 유배 보낸 후에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어요. 상당히 좀 냉혹한 그런 킬러 본능을 보이는데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최명길 씨 동생들을 다 이렇게 숙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종이지만 상대적으로 욕을 덜 얻어먹는 게 있어요. 태종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후계자 지명이에요. 4명의 아들이 있죠. 양령, 효령, 충령, 성령.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조선 왕조도 적장자가 승계하는 전통을 만들겠다. 양령이 11살 되던 해 세자로 책봉을 하고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요. 뭐 최고의 강사, 요즘으로 치면 일타 강사 불러가 교육시키고 이 세자 뭐 관련 시설도 잘 만들어주고. 근데 너무 농땡이에요. 세자실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매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수업에 빠지기 일쑤고, 오늘은 뭐 감기 걸려서 못 나가겠다, 오늘은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겠다, 이 기록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요즘 같으면 양령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자가진단 키트 2줄 놨다고 나는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 안 갔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계속 기생들을 궁궐에 불러들인다. 이런 뭐 정말 소문 그대로 뭐 맨날 궁궐의 기생들이 뭐 왔다 갔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소행, 칠점생, 봉지련, 초궁자, 양령과 가까이 있던 기생들의 실명이 조선왕조실록에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역사전을 그날 양령이 폐위된 날 편에서 양령대군이 우리 역사에 공을 세운 점이라면 기생들의 실명을 알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기행이 반복이 되니까 이 태종도 정말 참는데 한계가 이른 거예요. 근데 이 태종도 상당히 노련한 왕이에요. 양령 마음에 안 들고 너 나가, 이제 충령 내가 세자로 삼켜서,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똘똘한 신하들한테 요즘으로 치면 해외 사례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왕이 계승 사례 전수조사 딱 나서 보니 중국에서도 서주시대에 고공담보라는 인물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마지 대신에 3번째가 후계자가 된 사례를 찾아냈고,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논리,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택현, 이런 논리가 완전히 이제 딱 입장이 정리되었을 때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도 이제 양령이 너무 이제 기행을 일삼으니 이 중국에서도 이런 현명한 사람을 선택한 사례가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종이 뭐 모른 척하면서, 그럼 경들은 누가 택현이라고 생각하느냐? 조선시대에도요 똑같아요. 감 떨어지는 신하는 꼭 있습니다. 손 딱 들고 양령대군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로 후계자를 삼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답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 태종의 신기도 불편해지고 이러다 보니 이제 눈치 딱 빠른 신하가 바로 이 제가 생각하는 택현은 바로 충령, 학문이면 학문, 품성이면 품성, 모든 것이 완벽한, 저는 충령을 추천합니다 하니까 막 태종이 기분도 좋아지고 고개도 끄덕끄덕하니까 여기저기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하니 이제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후계자로 삼겠다. 1418년 6월 3일 일이었고, 이게 저는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 장면이 아닐까. 만약에 이런 태종의 결단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 못하겠죠. 우리 스승의 날도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스승의 날이 어떤 날이죠? 세종대왕 탄신일이죠. 그리고 우리 제수조 오면 한 열흘간 놀 수 있는 10월 황금 연휴에 대미를 장식하는 한글날도 없었을 거다. 이래저래 태종이 바로 이 세종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많은 정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양령은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잖아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 관악산 쪽으로 추방당하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관악산 쪽으로 들어가는 서울의 초입에 있는 동네가 방배동이에요. 이 방배동쯤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 서울이 안 보여. 거기서 양령대군이 열받아가지고 등을 확 돌렸다. 내가 다시는 서울로나 봐라 하면서, 그래서 나온 동네명이 돌릴방, 등배, 무슨 동? 방배동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동네예요. 그리고 이 세종이 정말 태종의 기대대로 왕이 된 후에 정말 여러 부분에서 정치를 잘했는데, 그중에 가장 탁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재 등용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등용을 하셨고, 특히 장영실 같은 인물은 천민 출신이지만 최고의 과학자로 만들었고, 우리 황희정승 같은 분도 태종 바로 이제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후계자로 삼을 때 사실은 반대하다가 유배를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황희정승 입장에서는 세종이 왕이 올랐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정치 인생 끝났다 생각할 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은 정말 그때 세종이 황희정승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경은 저울과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균형 감각이 딱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응을 해서 황희정승이 말년에 이렇게 한쪽 눈 감았다가 한참 뒤에 또 반대편 눈 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 왜 어르신은 한쪽 눈 감으셨다가 또 반대편 눈 이렇게 번갈아 감으십니까? 하니 이 왕께서 이렇게 늙은 나를 옆에서 도와달라고 이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눈이 둘 다 보이지 않으면 돕지를 못하지 않겠느냐. 한쪽 눈이라도 내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제가 안과 전문의 여러분한테 물어봤지만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어떤 정치, 우리 흔히 이제 정말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시스템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바로 집현전이 그것인데, 세종이 이제 집현전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고, 또 이 집현전에서 이제 장기 근속자들이 있을 때 이들을 배려해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거. 지금 우리 저 보면 뭐 이 대학교에서도 뭐 교수 연구연재, 뭐 기업, 또 우리 뭐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바로 이런 것에 시초를 또 만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세종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분인데, 지금 요 수정전, 경복궁에 가면 요 수정전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집현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학생들도 예전에 위인전 읽어보면 이 세종이 이렇게 집현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는데 어느 겨울날 밤에 딱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가니까 누가 깜빡 잠들어 있었다? 신숙주. 그때 세종께서 취하신 행동은 용포를 덮어주셨다. 여기 역시 좀 수준이 있으셔가 잘하시는데 옷을 벗어서 탁 덮어주셨다는 거. 이게 만약에 세종이 아니고 딴 왕이었으면 이 신숙주 자고 있는 거 보고 야 여기 독서실이냐고 너 집에 가서 자라고 이랬으면 이게 완전히 또 반전인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연구하는데 뭐 이런 푸대접 받아가지고 여기 뚝 떨어지겠죠. 이런 배려 같은 거. 이거 보면 리더의 어떤 참 조건에 잘 맞으신 분이었고,